그 과거의 보호주의, 무역 보호주의 그러면은 이제 개발도상국들이 많이 했죠. 개발도상국들이 무역 보호 수단을 통해서 어떤 그 경제 발전을 이렇게 전략적으로 추구하고 뭐 그런 거를 보호주의라고 얘기를 하고 나름대로 논리적인 그 근거가 있죠. 그게 뭐죠? 인펀트 인더스트리 티어리죠. 그래서 뭐 유치 산업을 보호해야 된다. 그 선진국들은 이미 다 발전했는데 에, 지금 개도국 내에 이제 인펀트 인더스트리가 그 똑같은 출발선에서 경쟁할 수가 없고 어떤 보호 장치를 통해서 좀 경쟁력을 잠재적인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는 최소한 줘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무역 보호주의를 이제 합리화시키고 또 그게 합리화되는 이유는 그 아무 산업이나 인펀트 인더스트리가 되는 게 아니죠. 상당히 유망한 산업인데 현재는 뭐 국제 경쟁력이 뭐 높지는 않은 낮은 산업인데 그게 상당히 유망한 산업이기 때문에 정말로 그 보호해야 될 가치가 있는 인펀트 들인 거죠. 그래서 그게 보호해야 될 가치가 있다는 것은 그 산업이 상당히 장기적으로 볼 때 국제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그 나라뿐만 아니고 전 인류에게 혜택을 준다는 거죠. 물건을 상당히 값싸게 좋은 품질의 물건을 값싸게 생산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거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세계 각국이 이익을 얻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세이브되는 그 리소스를 좀 더 나은 분야로 얼로케이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글로벌 레벨의 그 자원 배분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인펀트 인더스트리는 그 나라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뭐 귀중한 꿈나무인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걸 보호해야 될 논리적인 기반이 있었던 거고 실제로 뭐 그렇게 해서 그 정말로 그 세계 혜택을 준 많은 그 산업들이 탄생을 한 예가 있고 그래서 어, 나름대로 그 개도국이 상당한 그 엄격한 크라이테리아에 의해서 그 인펀트 인더스트리를 선발하고 그거를 보호하는 그런 논리적인 기반에 대해서는 그걸 반드시 100% 국제적으로 다 동의하지 않지만 상당한 그 컨센서스가 있었다. 그런 컨센서스 하에 보호주의를 이렇게 채택을 하고 밀어붙이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느 정도 용납이 되는 음? 적어도 그 우리 상식적으로 좀 용납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전혀 반대죠. 신보주의라는 것은 그 이미 다 커질 대로 커졌고 더 이상 커질 데가 없는데 그게 뭐 여러 가지 그 국제 경쟁력을 상실하면서 이렇게 죽어들고 있는 사양 산업이죠. 사양 산업을 이제 보호하려고 그것도 잘 사는 나라들이 돈도 많은 나라들이 그걸 뭐 각종 무역 보호 조치를 하면서 그거를 한다고 하니까 그걸 논리적으로 합리화시키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음? 뭐 자기들 얘기는 뭐 그 고용 악화라든지 뭐 소득 불평등 악순환이라든지 뭐 경제 침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뭐 단순히 국내 문제가 아니고 그게 국제 공통의 문제고 뭐 이러니까 뭐 잘 사는 나라라도 뭐 그런 그 인컴 이니퀄리티가 상당히 갭이 큰 나라들은 뭐 그런 거를 좀 연착륙시키기 위해서 그런 보호주의를 좀 동원할 필요도 있다. 뭐 그렇게 나름대로는 얘기를 하는데 그 상당히 이제 국내 문제적인 시각에 매몰되어 있는 거죠. 어떤 국제적인 뭐 혜택이나 이런 거를 그 나라가 그걸 하면서 제시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어? 그러다 보니까 꾸역꾸역 나오는 게 뭐예요? 국가안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national security라는 얘기를 하면서 거기다 막 갖다 붙인다 그럴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논리적인 좀 빈곤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과거의 그 구보주의는 이제 국제 경쟁력을 장기적으로 확보하면서
세계의 어떤 자원 배분을 효율화시키고 뭐 혜택을 뭐 글로벌하게 주고 이런 상당히 선순환적인 측면이 있는데 지금 신보주의는 기껏해야 이제 내셔널 시큐리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주권적인 하나의 그 내셔널 시큐리티 문제는 뭐 보호할 필요가 있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국제 체제가 건들 수 없는 분야가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 근본적인 어프로치의 차이가 있다. 그걸 국제법이 그 두 가지 커다란 차이가 있는 그 어프로치를 국제법이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느냐 하는 좀 국제법의 좀 근본적인 그 패러다임의 위기라 그럴까 아니면 뭐 좀 새로운 류의 국제법이 탄생할 필요도 있는 건지 그런 좀 커다란 생각을 좀 일단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뭐 단순하게 관세뿐만 아니고 온갖 종류의 비관세 장벽까지 충동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잘 사는 나라들은 동원할 수 있는 리소스가 많죠. 레버리지가 엄청나기 때문에 국제관계에서 뭐 끌어다 붙일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옛날 그 개발도상국이 뭐 상당히 제한적으로 뭐 무역보복 조치를 취했던 거와는 상당히 차원이 다릅니다. 뭐 비관세 장벽은 물론이고 뭐 군사적인 위협이라든지 뭐 국제 원조를 들먹인다든지 그걸 삭감을 들먹인다든지 뭐 정치적인 압력을 간다든지 뭐 기술 분야에 이제 어떤 한 기업을 찍어내면서 외국 기업을 딱 찍어가지고 뭐 괴롭힌다든지 뭐 이러면서 이제 엄청난 리소스를 엔타이 컴피티션 로우를 상당히 그 타겟티드하게 적용해서 그 경쟁 기업을 만약 괴롭힌다든지 뭐 이런 온갖 종류의 이제 리소스가 동원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거고 그게 신보주의의 무서운 점이죠. 어, 뭐 기재권 투자 분야 당연히 이제 포함이 되고 경쟁 정책 분야, 환경 분야 이런 게 이제 들어가는 거고 데이터 지역화가 뭐죠? 누가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보세요. 요즘 하도 데이터 지역화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그게 도대체 뭡니까? 응? 데이터 로컬라이제이션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도대체? 응? 응? 한 사람도 몰라요? 그게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요즘 뭐 읽어보면 이것저것 읽어보면 데이터 지역화 엄청나게 얘기 많이 하는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 데이터로 뭐 정보통신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이커머스도 하고 그죠? 개인정보도 뭐 활용해서 뭐 장사도 하고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데이터의 흐름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거 자체가 이제 정보죠. 유용한 정보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게 국제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장사가 되는 건데 그거를 이렇게 보관하거나 그거에 이렇게 호스트 역할을 하는 그 하나의 집적지죠. 데이터의 이게 집적지를 로컬라이제이션 해라는 거예요. 외부에다 두지 말고 네가 여기서 장사해 돈 벌려면 여기다 갖다 둬라. 데이터의 플로우는 돌아다닐 수 있는데 그, 그 집적된 그 호스트는 여기다 둬라. 그러지 않으면 나하고 뭐 할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여차하면은 뭐 그게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든지 뭐 사고가 났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은 그 호스트를 뭐 제한한다든지 뭐 점검한다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외국에 있게 되면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그걸 이렇게 로컬라이제이션을 요구함으로써 어떤 그거를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주권적인 좀 파워를 확보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로컬라이제이션을 요구하면서 그런 종류의 이제 장사를 같이 이렇게 허용하는 일종의 그 조건이죠. 어, 인터내셔널 이커머스의 하나의 조건으로 그걸 요구하면 하는 조항들이 이제 여기저기 집어넣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하게 되면은 뭐
좀 자유롭게 그런 호스트도 움직일 수 있고 정보를 떼다가 그 뭐라 그럽니까 블록체인이라고 합니까 여기도 주고 저기도 주고 뭐 이렇게 가지고 도는 건데 그게 상당히 제한되죠. 그래서 이런 걸 이렇게 제한시킴으로써 그런 산업을 죽이고 외국계 산업을 죽이고 국내 산업을 좀 키우고 뭐 그런 도구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트럼피즘을 이제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 뭐 트럼프라는 사람이 뭐 정치인이고 뭐 기업인인데 그 사람이 뭐 그 전략적인 마인드는 있겠지만 그 띠오리적인 그게 이렇게 정치학이 있겠어요? 뭐 필드에서 살아온 사람인데 그래서 그 어떤 그 정 체계화된 그 논리라 그럴까 그걸 제공한 사람들이 상당히 있죠. 근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들을 제가 얘기하는 건데 피터 나바로라고 하는 이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의 어바인 캠퍼스가 있죠. 거기에 이제 정치 경제학 교수가 있습니다. 이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어바인의 총장이 사실은 우리 학교를 한번 방문했었어요. 몇 년 전에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2년 전인가? 그래서 제가 한번 만났었어요. 우리 총장님이 저보고 뭐 좀 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이제 했는데 뭐 저는 뭐 어바인에 대해서 관심은 없고 유니버시티 캘리포니아 어바인은 제가 뭐 관심은 없고 이 피터 나바로는 제가 관심이 있죠. 여기 거기 출신이고 뭐 워낙 지금 미국의 그 신보주의라 그럴까 이거를 정신적인 그 띠오리를 제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 총장한테. 피터 나바로 아시죠? 뭐 그렇게 하는데 잘 모르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구나. 그 학교에서도 유명하지 않은데, 근데 이게 이 사람이 이제 트럼피즘의 전체적인 이제 기획을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뭐 상당히 흥미로운 분이죠. 거기 뭐 샌디에고인가? 거기 시장직을 출마를 뭐 5번인가 6번을 했는데 다 떨어지고 교수를 하면서 뭐 그러면서 계속 출마하고 뭐 이런 분인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저명한 책이라든지 뭐 그런 게 사실은 있었던 건 아닌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이분이 뜨는 바람에 책이 막 나오기 시작했는데 여기 나오는 책들입니다. Death by China라든지 Crouching Tiger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한동안은 이 책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니까 도대체 트럼피즘이 뭐냐 그래서 막 찾는데 이 책을 구할 수가 없었는데 동일한 거죠. 근데 뭐 이렇게 유튜브를 저는 책을 찾을 생각 안 하고 유튜브에 그냥 간단히 서치하니까 이 사람이 제작한 다큐멘터리가 나와요. 자기가 선거도 뭐 여러 번 출마했고 그러니까 자기의 뭐 생각이나 이런 거를 상당히 영상으로 만들어서 대중 선전도 하고 뭐 그랬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궁금하면은 그 유튜브 그 영상을 찾아보면 돼요. 거기에 이렇게 상당히 그 자극적으로 이렇게 쭉 여러 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열심히 책 찾지 말고 그거 보면 됩니다. 일단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WTO를 엄청나게 비난을 합니다. 첫째, WTO는 그 미국이 오늘날 이렇게 유모양 요꼴로 쭈그러든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는 거고 가장 큰 미국의 미스테이크는 그 중국을 WTO에 가입시킴으로써 그 중국의 그 대외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키워주고 미국의 레버리지는 잃어버리고 중국을 양자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힘을 미국이 완전히 잃어버린 그 계기가 중국을 WTO에 가입시킨 거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중에서 통상법을 뭐 조금이라도 아는 분이 그게 무슨 말일까요? 중국을 WTO에 가입시켰는데 뭐 미국의 레버리지를 토탈리 잃어버리고 뭐 미국 시장을 다 내주고 그게 무슨 말일까요? WTO 협정
기본적인 구조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거죠? 음? 왜 그렇게 될까요? 오늘 다들 지치는 날인가? 왜 대답들을 안 해? 음? 저도 상당히 지치는데 WTO는 다자체제고 거기 MFN 원칙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모든 나라를 동등하게 대우해야 돼요. 그 어떤 날을 딱 찍어서 뭐 조치를 한다니 이거 자체를 금지하는 게 WTO죠. 그러니까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해주었대요. 그 때문에 그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아무리 중국을 조질라고 해도 WTO 체제에 들어온 이상 그 협정이 커버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소한 다른 나라들과 동등한 지위를 누리기 때문에 그 중국만 조질 수는 없죠. 모든 나라들을 같이 조지면 모를까 하기 때문에 엄청난 안전판을 획득한 거고 WTO에 중국이 들어오지 않은 그 이전에도 사실은 관세를 상당히 그 WTO 관세 수준으로 그 중국 산업들이 누리면서 미국 시장에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관세가 뚝 떨어지다든지 뭐 혜택을 보던 건 아니에요. 아닌데 그 차이는 그 전에는 그 관세 혜택을 줄지 말지를 미국 의회가 주기적으로 이렇게 매년 심사를 해서 그걸 이제 올해도 다른 나라들과 유사하게 주지 그렇게 결정하면 주는 거고 또 업데이트 또 주지 또 주지 또 주지 하면서 계속 주고는 주고 왔었어요. 하지만은 계속 그 잭슨 베넥 어멘드먼트라고 해서 그 잭슨 베넥 법에 의해서 이제 그 양자적으로 협상을 하고 압력을 가하면서 너 관세 혜택을 받으려면은 너 잘해. 뭐 인권 문제 너 조심해. 뭐 기술 도둑 웃기고 있네. 뭐 이러면서 이제 미국의 여러 가지 가치를 인포스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이제 양자적인 그 레버리지가 있었고 그게 이제 WTO에 가입시킴으로써 완전히 사라진 거죠. 그런 혜택을 미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됐기 때문에 그게 이제 커다란 그 중국 입장에서는 베네핏이었다. 관세 혜택은 실제로 없었어요. 별로 없었는데 그런 그 안전판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커다란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교역은 안정성이 중요한 가치니까 그런 얘기고 그렇게 이제 그 당시에 뭐 주로 민주당 정권들이죠. 그 민주당 정권들이 생각했던 거는 뭐 이렇게 WTO에 들여보내도 그 커다란 미국의 손실이 없다. 왜냐하면 관세는 어차피 옛날부터 특혜 관세 베네핏을 줬던 거고 그거를 MFN에서 주나 양자적으로 주나 실적 차이는 없는 거고 기술 수준은 그 미국이 뭐 첨단 기술을 갖고 있는데 중국이 아무리 뭐 팔짝 뛰어봐야 그런 첨단 기술까지 따라올 수는 없고 미국이 거의 내준 뭐 그런 중류 하류 측의 뭐 기술이나 조금 중국이 가지면서 뭐 하는 건데 그거는 미국은 이미 이행을 했기 때문에 커다란 타격이 없다. 그러니까 너는 거기서 놀고 나는 여기서 노는 건데 뭐 큰 차이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오히려 이렇게 국제 다자체제로 이렇게 끌어들이면은 중국이 오히려 변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이거죠. 그래서 국내 체제가 좀 민주화되고 자유화되고 뭐 인권도 좀 존중될 수 있고 이렇게 하면서 그 미국이 항상 그 염려하는 중국 내에 상당히 그 공산당주의적인 뭐 그런 것도 좀 견제받을 수 있으면서 민주 세력이 좀 클 수 있고 그러니까 WTO에 인바이트하는 게 사실상 현실적인 손실은 별로 없고 이익만 크기 때문에 반대론자들이 뭐 조금 반대하는 거 그거는 상당히 그 단견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 클린턴이나 오바마나 그런 사람들이 그걸 줄기차게 이제 추진을 했던 거고. 근데 지금 뭐 20여 년이 지나고 이랬는데 그 결과를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이거죠. 피타 나바로 하는 얘기는.
뭐 무역 적자가 미국이 대중교역에서 특히 엄청나게 막 3배, 5배, 7배 막 이렇게 뛰면서 무역 적자가 막 쌓이고 일자리가 막 57만 개라고 그러나? 하여튼 57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는데 그게 전부 중국의 WTO 가입 이후에 새로 발생한 그 손실된 그 일자리만 해도 57만 개라는 얘기고 미국 내에서 중국이 무슨 기술 수준이 뭐 그 고도화는 될 수 없다고 뭐 그랬는데 실제로는 상당히 고도화돼서 지금 뭐 상당한 그 하이텍 분야도 완전히 캐칭업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옛날에 가정했던 거 완전히 다른 결과가 발생하는 거고 그게 그 중국 자체 기술 수준으로 그렇게 되기는 힘들 텐데 결과적으로 보면 뭐 유럽이나 뭐 일본이나 한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중국 내에서 이제 공장이나 아니면 합작을 통해서 그 중국이 부족한 그 기술을 제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 내에서 들어가서 그런 걸 제공하고 중국에서 제조업이 이제 같이 발달하면서 그게 이제 미국으로 수출이 되니까 기술 수준의 차이가 난 거를 금방 따라잡는 이제 그런 측면을 생각을 못하거나 과소평가하면서 그런 판단을 내렸다는 얘기고 그 수출 보조금이나 이런 것도 어, 미국이 이제 그거를 언더 에스티메이트 했던 이유가 뭐 WTO 룰이 있고 그런데 뭐 중국이 그거를 그렇게 보조금을 뭐 만들어 줄 수 있는 거 아니고 오히려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했는데 중국은 이제 국영무역 체제가 너무나 그 커다란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 국영무역 기업들이 상당히 조직적으로 정부로부터 이렇게 유형무형의 혜택을 받고 그 드러나지 않는 혜택도 엄청나게 많은 거죠. 이제 그런 거를 WTO 룰이 일일이 잡아낼 수도 없는 거고 또 뭐 그 VAT나 이런 거 그 부가가치 세나 이런 그 비율이 에, 미국은 뭐 미국이 VAT가 얼마 10%뭐 몇 프로 우리나라도 10%죠. 뭐 그런 정도인데 중국은 그게 뭐 17%인가 20%인가 상당히 높아서 상당히 그 부가가치세가 높은데 그거를 수출 기업은 이제 그 면제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그 국제 경쟁력이 17%만큼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제 혜택인 거고 뭐 그런 그 국내 세금을 잘 이용해서 수출 기업에 유리하게끔 해주고 그러면서 내셔널 챔피언을 키우고 뭐 이런 것들이 국영무역 기업 체제와 연결해서 그걸 상당히 조직적으로 하는 그 속도가 너무나 빠르고 그걸 어떻게 억제하기가 WTO 룰을 가지고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발표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그 보조금 룰이나 국영무역 기업에 대한 디스플린이나 이런 걸 좀 생각해봐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TPP나 이런 데서도 그런 조항들이 좀 시도가 되고 있고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제 그 상계 관세나 이런 거 운영할 때 이제 그런 개념을 막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상당히 크리에이티브한 그 룰로 그 중국 체제와 미국 체제가 다른 점을 이렇게 커버하려고 미국이 이제 시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도 어, 지금은 옛날과 달라서 뭐 이렇게 정부가 무지막지하게 진짜로 환율을 시장에 개입해서 외환을 확 풀고 확 줄이고 이러면서 뭐 조작하는 게 아니고 조작 효과가 발생하게끔 간접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국영무역 기업들이 미국에서 엄청난 흑자를 벌이는 그 달러를 그대로 중국 내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 그걸 그냥 해외에서 자산을 보유한다든지 미국 그 트레저리가 발행하는 국채를 그냥 사버리고 이러면서 이자율은 이자율들이 챙기고 그 달러를 미국 내로 들어가는 걸 막음으로써 계속 수출 기업에 유리한 환율을 유지시키는 거를 다른 나라의 민간 기업은 그렇게 못할 텐데 정부가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중국의 국영무역 기업들은 정부 방침에 따르니까 그렇게 그 환율을 그렇게 유지시키는 것을 조직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환율에 유리한 그 측면을 계속 유지하면서 계속 무역 흑자를 보면서
해외 그 국채 수요에만 영향을 미쳐서 그 좀 더 그 다양한 그 민간 월스트리트에서 어떤 다양한 그 금융 파생 상품을 이렇게 만들어냄으로써 중국이 벌어들인 달러를 이렇게 유치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되고 수요가 많으니까 그죠. 달러가 미국 내로 많이 들어가니까 투자가 들어가니까 그거를 잡으려고 하는 금융 파생 상품은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뭐 서프라임 모기지 론이라든지 이런 상당히 그 위험한 부동산과 연결된 그런 그 금융 파생 상품을 막 만들어내면서 그게 이제 중국이 갖고 있는 달러를 흡수하려고 막 난리를 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실이 발생하고 이제 그 거품이 꺼지면서 이제 금융 위기도 발생했다. 그런 얘기니까 중국이 그렇게 국제 질서를 어지럽히고 미국 내를 어렵게 하고 뭐 그런다는 얘기고 어, 산업 스파이나 뭐 해킹이나 카운터 인텔리전스라든지 이런 그 사이버 어택 이런 것들이 중국이 엄청나게 그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어, 그거를 정부에서 조직적으로 하기 때문에 미국이 굉장히 피해를 받고 있고 미국의 기술이 이렇게 유출이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중국이 가져오는 거는 죽은 뿌리다 뭐 이런 얘기고 어, 호랑이를 키우고 있는 거다 아마 그런 얘기인데 어, 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이 사람이 시장으로 당선될 수가 없겠죠. 어, 근데 그런 산업보호주의적이나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는 뭐 별로 안 알려지고 뭐 조금 약간 또라이랄까 뭐 그렇게 인식이 돼 있는데 이제 이 사람이 그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트럼프가 딱 보기에 이 사람 얘기가 자기가 전국적으로 미국 정책으로 이렇게 채택하기에 굉장히 좋은 논리적 기반을 제공하는 걸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말로는 이 사람 책을 좀 읽어보고 그랬다는데 하여튼간에 이 사람을 픽업을 하면서 백악관의 이제 대외정책 경제 통상의 이제 참모로 이제 기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드바이서로 들어가면서 엄청난 이제 세계의 주목을 받았죠. 또 한 사람은 라이타이저라는 이 USTR이죠. 미국 무역 대표죠. 라이타이저는 러비스트입니다. 러비스트고 그 로펌에서 미국의 로펌에서 압스 슬레이트 미건가 그럴까요? 거기 로펌에서 오랫동안 한 2, 30년간 있으면서 리걸 프랙티스를 하면서 주로 그 미국 철강 회사들을 대리해서 여러 가지 그 세이프가드나 뭐 반덤핑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상부성과 연결해서 이렇게 기업들의 논리나 이런 걸 써주면서 보호 무역이 중요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오랫동안 이제 활동을 왔고 물론 레이건 대통령 시절이니까 언제입니까? 한참 오래죠. 그때 USTR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기는 했었어요. 그때 무슨 대외 무역 협상이나 이런 거를 데스크 오피서로 하기도 했고 그때 아마 담당했던 게 철강하고 곡물일 거예요. 그래서 이 농업 분야, 곡물 분야도 이 사람이 상당한 로비스트적인 역할을 한다고 우리는 보는데 어, 그러다가 이 사람이 전격적으로 이제 USTR로 픽업이 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단순히 이제 뭐라 그럴까 공무원이 아니고 엄청난 그 이론가예요. 이 사람이 뭐 상원 재무위원회나 무슨 이런데 이렇게 전문가 스테이트먼트 같은 거를 제출하고 이런 거를 읽어보면은 거의 뭐 그냥 엄청난 학자적인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그 띠오리나 논리적인 체계 얼마나 그 정연한 확신범이죠. 확신범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저기 찾아서. 그게 옳고 그른 걸 떠나서 그 어떤 로지컬리 어떤 기관을 설득한다든지 뭐 누구를 이렇게 자기 생각을 정리한다 이게 엄청납니다. 수준이. 그래서 그런 건 배워야 됩니다. 중국의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중국의 경제 체제가 정치 체제가 근본적으로 WTO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들이 정말 중국을 몰랐다는 거예요. 민주당 정권이. 중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국에서 실업률이 높아지면은 폭동이 지방에서 발생하는데 그게 만약에 발생하면 매년 뭐 지방 사람들 뭐 수십만 명이 아니죠. 중국은 뭐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막 그 도시로 이렇게 행진을 하는데 먹을 걸 찾아서 일자리를 찾아서 가는데 그거를 중앙정부가 어떻게든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막으려면은. 근데 그거를 시장 경제 체제, 무슨 자유 경쟁 이러면서 뭐 기업들, private companies 아주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정부가 그 캐피탈리즘을 하더라도 스테이트 캐피탈리즘만이 가능한 거지. 자본주의 세계에서 보듯이 뭐 그런 식의 접근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 중국 인구가 많으니까 그런 것들이 서방 세계에서 보듯이 그렇게 심플한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국영무역 기업이나 이런 걸 돌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공공 정책을 펴는 것과 연결시키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중국의 정치 경제 체제를 보게 되면은 그거를 변화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떤 노력을 해도 WTO에 가입하면 뭐 그게 좀 근본적으로 변할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나이브한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스테이트 캐피탈리즘이 영구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라인데 오히려 다자 무역 체제나 이런 거는 거기에 먹잇감만 됐다는 거죠. 그 자동차나 케미컬이나 뭐 그런 분야가 대표적인 그 스테이트 캐피탈리즘을 통해서 국제 경쟁력을 키워서 내셔널 챔피언이 국제적인 챔피언으로 가는 그 루트를 밟고 있는 산업이라는 거고 컨스트럭션이라든지 일렉트로닉 인포메이션이라든지 이퀴먼트 매니팩처링이라든지 아이온, 메탈,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 뭐 이런 것들 코어, 디펜스, 일렉트로닉 파워 뭐 이런 거 오일 앤 페트로케미컬, shipping, 텔레콤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중요한 기간 산업들이 다 그런 또 중국이 얼마나 내수가 커요. 그러니까 내셔널 챔피언을 정부가 키워주기 시작하면 얼마나 신속하고 강력하게 그 챔피언들이 탄생하겠어요. 그래서 국제 경쟁력도 갖추면서 대회로 나가니까 그런 그 국가 주도의 그 캐피탈리즘이 그 외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unfair한 거죠. unfair trade를 초래한 거고 그 구조 자체를 어떻게 끊어낼 수가 없는 나라인데 그거를 WTO로 뭐 어떻게 한다 그러면서 인바이트 해가지고 뭐 MFN 대우 해주면서 공통의 룰로 뭐 서로 적용하자 이렇게 한 것 자체가 실수라는 거고 이 사람도 이제 환율 조작 얘기를 합니다. 환율 조작 얘기를 하고 그 해외에서 미국 달러를 파킹함으로써 그 어드밴티지 일부러 그 환율의 변동을 막음으로써 중국 기업들이 얻는 그 이익의 비중까지 본인이 계산합니다. 계산해서 그게 25%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달러에 비해서 중국 yen이 이제 25% 정도의 과소평가가 됐다는 얘기고 그만큼 수출 경쟁력이 더 생겼다는 얘기니까 unfair trade의 average rate이 25%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툭하면은 미국이 뭐 중국에 대해서 뭐 20% 내지 25%의 뭐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고 이제 위협을 하는데
그 계산이 이 사람 머릿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 unfair trade의 비중이 환율 부분을 볼 때 25%라는 얘기고, 환율이 사실은 모든 산업에 다 영향을 미치는 거죠. 국제 거래를 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평균적인 하나의 unfair trade의 레이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25%를 계산한 것만 해도 그게 이 사람 머릿속에 나왔다는 것만을 우리가 보더라도 상당한 그 엄청난 이제 분석과 연구를 한 사람이죠. 어,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나바로도 그러고 라이트하이저도 그러고 트럼프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미국과 중국은 전쟁을 한번 치러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놓고서. 그래서 그걸 이제 역사적인 하나의 그 교훈이 반복되는 것과 연결시키는데, 우리가 그 고대 역사를 보면은 그 아테네가 좀 부상할 때 그 당시 기존 강국은 스파르타였죠. 스파르타는 기존 세계 최강국이라고 볼 수 있고, 아테네는 이제 신흥 강국인데, 그렇게 신흥 강국이 패권을 도전할 때는 항상 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전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무슨 통상 뭐 다자주의 이런 걸 유화 정책을 쳐서 그걸 해결한다고 그러느냐 이거예요. 전쟁은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기존 강국은 미국이고 신흥 강국은 중국이고, 중국이 이제 패권을 도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전쟁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걸 뭐 오히려 중국의 그 경제를 키워주는 정책을 취함으로써 오히려 나중에 벌어질 전쟁에 오히려 불리한 상황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강경 노선을 취했던 게 맞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어차피 전쟁은 불가피한데 뭘 그걸 준비를 해야지 지금 그런 정책을 취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고, 이 사람들이 보니까 그게 이제 투키디다스 트랩이라는 거예요. 그 팔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쓴 투키디다스가 한 얘기가, 전 세계 역사를 볼 때 뭐 그렇게 그 그거는 투키디다스 한 얘기는 아니고, 나중에 이제 다른 사람이 이런 경우를 투키디다스 트랩이라고 명명을 했던 건데, 하여튼 1500년대 이후 신흥 강국이 패권국에 도전하는 사례가 15번 있었는데, 이 가운데서 11번이 전쟁으로 이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1차 대전, 2차 대전도 결국은 기존 패권국인 영국에 대해서 신흥 패권국인 독일이 도전한 거죠. 그래서 그것도 전쟁이 발생했던 예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얘기하고 있는 그 평화적인 부상, peaceful rise라고 그러죠. 자기들은 항상 peaceful rise라고 그러죠. 근데 그거는 굉장히 단기적이고 표면적인 하나의 캐치프레이즈에 불과한 거고, 결국에는 이제 패권 전쟁이 발생하는 건데, 그래서 미국 세력을 아태 지역에서 몰아내려고 하는 건데, 그걸 순진하게 클린턴 오바마 정부는 이제 자유무역이 결국 중국의 그런 노력을 약화시키고 중국의 민주화와 시장 경제 확산을 가져올 것이다 라는 좀 근거 없는 낙관주의라 할까, 이런 거를 취하면서 강경 대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이 패배할 수 있는 가능성만 좀 키웠다. 특히 티데스 트랩에 빠졌다 그런 얘기고,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자 아마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이 투키티데스 트랩이라는 말이 한동안 이제 유명해졌었죠. 트럼프가 얘기하니까. 그 트럼프가 제시한 무역 정책들이 뭐 여러 개 있습니다만은,
TPP라는 이제 구상 자체를 처음에 그 기한을 했다가 그걸 본인이 또 포기를 했죠. 그래서 거기 TPP에서 탈퇴를 선언하고 완전히 오바마 구상을 완전히 뒤엎는. 그다음에 뭐 미국 우선주의라는 얘기를 하면서 외국의 불법 무역 행위를 뭐 모든 제재 수단을 동원해서 뭐 제재할 거다.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해 버립니다. 실제로 그걸 실천하고 있죠. 이거 다 실천하고 있죠. 대단합니다. 뭐 멕시코와 국경지대에 뭐 월을 세워서 뭐 이민자를 차단하고 그게 처음에 우리 듣기에는 정신 나간 사람인가? 그게 뭐 가능한가? 뭐 그랬는데 실제로 하고 있죠. 대단합니다. 나프타와 즉시 재협상에서 뭐 불응할 때는 나프타를 탈퇴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미국이 설마 그럴 수가 있을까? 나프타라는 게 얼마나 미국의 중요한 파워베이스고 그게 EU와 경쟁하는데 그죠? 머슬을 키울 수 있는 유일한 건데 그걸 미국이 탈퇴를 해? 그렇게 다들 생각했어요. 모든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탈퇴하려고 그랬었어요. 실제 탈퇴까지 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캐나다, 멕시코가 굴복해서 결국 재협상을 했던 거고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서 뭐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 이것도 뭐 거의 다 실현이 되고 있고 중국을 불법 보종을 지급해서 이것도 실현하고 있죠. 모든 행정수단을 통해 중국의 불법 행위 차지 다 하고 있습니다. 자기 공약을 100% 실행하고 있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이제 행정명령을 통해서 이제 그런 정책들을 공약들을 정말 100%에 가깝게 최소한 그거를 시행하는 그 substantive step은 다 밟아요. 그러니까 참 대책 없는 분인데 대단하기도 하고 TPP 서명철회 및 탈퇴 협상 탈퇴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문서를 한번 보면 이게 이제 TPP 탈퇴를 공식 선언한 이제 선언 문서인데 Presidential Memorandum regarding withdrawal of the United States from the TPP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Presidential Memorandum인데 이거를 USTR을 위한 메모란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USTR에게 이렇게 일종의 명령하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You are authorized and directed to publish this memorandum in the Federal Register. 그래서 USTR이 그렇게 해? 이렇게 하면서 약간 그냥 대외적으로 확 대통령이 멋있게 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안 하고 내부적으로 좀 이렇게 처리하면서 그 문안도 형식이 Presidential Memorandu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감사 이 필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필기할 수 있는 게. Presidential Memorandum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Executive Order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제 화면이 굉장히 말과 달리 이렇게 시청하는데 목소리는 잘 전달이 됩니까? 네. Executive Order라는 게 있어요. 제가 뭐 쓰지 않아도 여러분 그 정도 영어는 다 쓰겠죠. Executive Order라는 게 있어요. 그 대통령의 행정 집행 명령입니다. Executive Order라는 게 형식이 있고 그다음에 Presidential Directive라는 게 있어요. Directive라는 게 있어요. Presidential Directive라는 게 있고 그 대통령이 화이트하우스에서 프레스 릴리스를 통해서 바라는 그 여러 가지 형태의 그 결정이라고 할까?
그게 여러 형태가 있는데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Executive Order죠. 대통령 집행명령입니다. 그 Presidential Directive라는 거는 원래 Executive Order에 속하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데 Executive Order의 일종이라고 보는 거예요. Presidential Directive라는 말은. 근데 조금 구체적이고 실행적인 내용을 완전히 갖춘 거를 우리가 되게 Executive Order라고 그러고 그거보다는 조금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좀 해. 라고 좀 내부적으로 관련 집행기관들을 좀 지시한다 그럴까? 그래서 조금 방향성을 조금 얘기한다 그럴까? 구체적인 그 집행 내용보다는 그런 거를 Presidential Directive라고 부르는데 뭐 이렇게 하건 저렇게 하건 하여튼 그 상당한 그 집행력을 이렇게 대통령이 지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통괄해서 Executive Order라고 부른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캐테고리가 Presidential Proclamation이 있어요. Presidential Proclamation. 대통령이 선언하는 거죠. Proclamation. Proclamation은 뭐라 그럴까?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는 것보다는 어떤 상황이나 조건이 이렇게 실현됐다 하는 것을 대통령이 좀 공식적으로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명령이라기보다는 대통령이 대외적으로 뭐 이러이러한 상황이나 조건이 완성이 된 거야라는 걸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딱 선언함으로써 뭐라 그럴까 사실을 좀 확정한다 그럴까요? 그리고 대외적인 이제 이미지를 완전히 확정하는 그런 활동에 속하기 때문에 그 executive order처럼 하나의 그 법률적인 구속이 발생하는 해당 행정기관을 완전히 구속해버리는 그런 성격보다는 대외적으로 어떤 사실을 확정하거나 뭐 그런 거를 이렇게 선언해버리는 정도이기 때문에 법률 구속력 정도는 떨어진다고 보고 목적도 다르죠. 해당 기관을 법률적으로 구속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다른 목적하에 이제 화이트하우스에서 나오는데 여러분이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를 가면은 그게 이렇게 연도별로 쫙 있어요. 대통령이 선언한 거. 그게 어떤 거는 executive order로 돼 있고 어떤 거는 presidential proclamation이 돼 있고 쫙 있어요. 그거를 보면 요럴 때 presidential proclamation이라는 용어를 쓰는구나 하는 거는 딱 알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얘기했듯이 그 용도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presidential proclamation 자체는 법률적 구속 명령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아닙니다. 약간 정치적인 선언 쪽에 가깝습니다. 물론 어떤 법률이 이미 있어요. 근데 그거에 따라서 뭐 이런 경우는 뭐 대통령의 선언을 통해서 뭐 어떻게 한다든지 그렇게 위임이 돼 있어요. 법률을 집행하는 걸로 위임이 돼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그렇게 프로클레이션 하면 그게 그 규정을 위임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법률적 구속력은 발생해요.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냥 프로제서 프로클레이션 했을 때 그 자체로는 법률적 구속력은 없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하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 문서가 프레지던셜 메모란덤이에요. 그게 바로 프레지던셜 메모란덤은 무슨 행정적인 지시를 하거나 업무를 명령하거나 무슨 뭐 규제를 명령하는 것보다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목적보다는 그거보다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인 지시를 하는 성격이 아닌 뭔가 약간 그 법적인 성격은 유보해놓고 대통령이 폼 잡으면서 뭔가를 딱 하고 싶을 때 프레젠셜 메모란덤 형태를 많이 해요. 메모란덤이란 말 자체가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그 메모란덤이라는 형식을 취했을 때는 문제가 뭐냐면은 그게 법적인 성격이 있다고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그걸 언제든지 처리할 수가 있어요. 한번 메모란덤을 했어도 그 다음에 후속적인 메모란덤이나 이그제큐티브 오더나 이런 거를 딱 이슈해가지고 이전에 했던 내용을 뒤바꾸거나 철회하는 성격의 그거를 후속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메모란덤으로 한 거는 그 후속적인 이그제큐티브 오더나 다른 명령에 비해서 이제 슈퍼시드 될 수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 측면에서 제일 떨어지는 거고 세계 중에서 제일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게 메모란덤이고 법적 효력 측면에서 제일 떨어지는 게 메모란덤이고 그런 거예요. 그 세 가지의 구분이 제가 지금 얘기한 게 그렇게 확실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경험이나 제 공부한 입장에서 그렇게 구분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게 무슨 어디 쓰여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연구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디테일하게 연구하진 않아요. 그 제 견해를 얘기한 거고 웬만하면 제 견해가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보면 됩니다. 근데 이 TPP를 탈퇴한다는 이게 프레젠스 메모란덤으로 돼 있어요. 뭐 이런 것까지 어텐션 하는 사람도 없어요. 프레젠스 메모란덤으로 돼 있어요. 그 엄청난 작업을 그죠? 그 오바마가 막판까지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뭐 그 태평양 지역을 뭐 미국 주도로 엮는다 그러면서 중국을 봉쇄한다 그러면서 그죠? TPP를 형성하면서 엄청난 계획을 세웠던 거고 그 핵심이 TPP 아닙니까? 엄청난 작업이죠. 오바마 협조이고 그거를 완전히 뒤엎는 건데 지가 주도한 걸 지가 뒤엎는 건데 그 형식을 메모란덤을 해요. 그 이해가 됩니까? 왜 그렇게 했겠어요? 응? 제가 느끼기에는 진짜로 나갈 생각 없는 거예요, 미국이. 나중에 번복하거나 다시 들어올 가능성은 항상 남겨두고, 그죠? 만약에 이그제큐티브 오더를 했으면은 번복이 안 돼요. 일단은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소한 국내법적으로는 그거를 다시 바꾼다는 거는 법적 효력이 없는 걸 새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 미국이 서명을 다시 해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런데 메모란덤으로 탈퇴한다고 그래놓고 나중에 번복을 얼마든지 할 수도 있고 이게 그게 오더로 돌아올 수도 있죠. 그러면은 서명을 다시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옛날에 선언했던 메모란덤이 죽어버리니까 미국은 이미 서명된 상태고 그러니까 그냥 바로 들어올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생각을 했던 거고 상대방 국가들한테도 야 내가 탈퇴 선언까지 하는데 조금 메모란덤 형태로 할게 이 얘기는 빨리빨리 우리한테 대가를 줘. 그러면 내가 혹시 들어갈 수도 있어. 뭐 이런 얘기고 그래서 상당히 이제 고심의 흔적이 보인다는 거고 지가 한 게 아니고 지금 UST한테 뭐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문구를 그렇게 만들었죠. 그것도 뭐 그런 목적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하여튼 우리가 뭐 법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graduate 레벨이기 때문에 이런 문서들을 기함하거나 읽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각종 기관에서 여러분이 일할 때 단순히 그냥 문서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아 이게 왜 그랬을까? 뭐 문구는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런 게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비교해 보면 재미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탈퇴 선언을 했어요. 그게 지금까지 그냥 그대로 사실상 유효한 거죠. 근데 법적으로는 확정된 건 아닌 상황이죠. 뭐 그건 그렇고 뭐 미국이 빠진 상황에서 또 CPTPP라는 걸 만들어서 일본이 주도해서 또 약간 수정한 그거를 저 미국을 빼고 나머지 나라들이 또 서명해서 발족시키는 상황이니까 그건 이제 그 다음에 발전된 상황인 거죠. 그다음에 요 두 번째 문서를 보면은 이게 이제 Secretary of Commerce를 위한 뭐 프랜스 메모란덤 그래서 뭐 Steel Import and Threat to National Security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철강 수입을 위한 철강 수입이 국가안보 위협을 가한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상무장관에 대해서
프레지던셜 메모란덤으로 지시를 한 거죠. 그래서 한번 나중에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뭐 철강, 알루미늄, 뭐 차량, 항공기, 조선, 반도체 산업이 미국의 제조업 기반의 중요함을 뭐 강조하고, 철강, 알루미늄의 경우 뭐 외국 정부의 보조금과 무공정 관행으로 인해 알루미늄 세계 시장이 왜곡되어 있다. 이런 왜곡으로 인해서 시장 가격이 하락하고 투자를 저해해서 기술 개발에 억제되었고, 그걸 상무장관이 62년 통상확대법 조사를 시행해서 미국의 국방 요건에 필요한 무슨 뭐 철강이나 알루미늄의 국내 생산 기반을 갖추었는지를 조사하고 뭐 기술 개발 여건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보고서를 제출하고 국가안보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면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을 제거할 수 있는 정도로 뭐 알루미늄이나 철강의 수입을 조정해라 라는 식으로 이제 조치를 취하라. 어? 그렇게 얘기를 했죠. 뭐 교역상대국의 불공정 행위로 인해서 뭐 철강이나 알루미늄이 과잉 생산이 됐고 저가 수출이 됐고 그래서 그게 미국 제조업에 위기를 초래했고 그게 미국의 국가안보 차원의 위협이 됐다는 거예요. 뭐 그런 식의 얘기인데 그 이게 2017년 4월 달에 나온 거니까 여기서 벌써 국가안보 개념과 통상보복 개념을 이렇게 연결시켜 버렸죠. 그래서 이제는 통상보복을 취하는 게 단순히 무슨 옛날 얘기가 아니고 지금 국가안보 개념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내셔널 시큐리티를 threat하고 있는 다는 얘기고 그게 이렇게 제조업 기반이 미국이 점점 없어지고 이런 게 그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고 미국의 어떤 국가안보 기능을 저해시키는 것과 연결된다는 얘기고 그런 안보 위협을 가져오는 그 산업들을 지목을 했죠. 그래서 철강, 알루미늄, 차량, 항공기, 조선, 반도체. 그때 있죠? 응? Steel, aluminium, vehicle, aircraft, shipbuilding, and semiconductor. 이렇게 지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키워볼까? 너무 줄었네. 이 문서를 이게 좀 중간에 끊겼는데 이게 컴퓨터가 좀 작동해 드리네. 이 문서의 중요성은 이미 미국이 보복을 취할 분야들을 미리 다 정해놓은 거예요. 그걸 공개적으로 선언한 거예요. 응? 공개적으로 선언한 거고 그걸 공개적으로 화이트하우스의 그 홈페이지에 가면 나와요. 2017년 4월 달에 국가안보 개념으로 조져되겠다 하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한 얘기고 그러면 철강, 알루미늄까지 갔죠. 그래서 무역보복이 엄청나게 때려지고 있죠. 그럼 그 다음에는 비어클이에요. 그 다음에 에어크래프트예요. 그 다음에 쉽빌딩이고 그 다음에 세미컨덕터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뭐 중국은 중국이라고 그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철강, 알루미늄은 이미 엄청난 무역보복이 때려졌어요. 그 다음 오는 거는 오토모빌이에요. 당연해요. 항공기는 우리가 뭐 산업이 별로 없으니까 상관없고 그 다음 오는 건 쉽빌딩이에요. 그 다음에 오는 건 세미컨덕터예요. 그죠? 끝까지 가는 거예요.
트럼프가 지금 말년에 여러 가지 뭐 스캔들도 있고 뭐 정치적으로 뭐 그래서 이제 약간 속도가 느린 감은 있는데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가 선언한 걸 그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약 재선이 되면 세미컨덕터까지 가는 거예요. 가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의 보복이 그렇게 가리라고 우린 예상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한미 FTA 협상이라든지 방위비 분담 문제라든지 뭐 각종 연결돼 있는 뭐 그런 거를 우리가 이렇게 전략적으로 전체적으로 보고 이제 가야 되는 건데 미국이 철강하고 알루미늄을 때려내니까 아 뜨거워 그래가지고 한미 FTA 협상을 딥다 미국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줘 버렸죠. 그래서 철강 수입 관세를 우리나라는 면제받는 대신 쿼타로 배치하기로 하고 그걸 하나 얻었다고 하면서 나머지 부분 미국이 원하는 거 다 들어주고 해서 이제 FTA를 개정해 줘 버리고 그러면 그게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래서 우리 레버리지를 다 잃어버리고 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에 올 거는 제일 중요한 오토모빌이 오는 거고 쉽빌딩이 오는 거고 세미컨덕터가 오는 건데 그러면은 뭐 그 제압장을 타결하면서 그죠? 그 다음에 오는 오토모빌, 쉽빌딩, 세미컨덕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좀 빼달라든지 이제 프렌들리한 관계를 새로 업데이트하는 마당에 뭐 그런 조항이라도 집어넣었어야 되는 거고 그 나프타를 새로 만든 그 USMCA라든지 이런 데 보면 그런 게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런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맺은 한미 FTA 개정한 걸 보면 그런 거 없어요. 없고 그냥 철강 관세를 뒷다 때려대니까 그냥 철강 산업이 막 난리치니까 그 관세를 면제해 주는 대신에 이제 각종 미국이 원하는 거 그냥 들어주면서 그 다음에 올 더 큰 거에 대해서는 무슨 견제 조항 하나도 없고 그런 식으로 그냥 그때그때 처리를 해버린 거죠.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아직 서론도 안 했는데 얘들이 그렇게 했네. 그러면 다음은 이제 오토모빌, 쉽빌딩, 세미컨덕터 가지고 또 따라다니면서 다른 걸 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한 무슨 보복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견제 조항 이런 게 USMCA는 있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양보를 많이 하면서 어떤 거에는 없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신문에도 몇 번 썼습니다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2017년에 이 문서에 공식적으로 남아 있어요. 백악관 홈페이지만 가면은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였고 그 한미 FTA 협상은 그 나중에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충분히 그걸 봐서 전략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생각 없이 그냥 그 당시 현안만 가지고 막 해버렸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통상 분석이나 협상 체제가 문제가 많다는 거고 어,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어디 무슨 열심히 무슨 누가 쓴 거 찾아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홈페이지에 가서 특히 화이트하우스나 이런 데 가면 트럼프 대통령이 뭐를 할지를 미리미리 다 거기다 띄워요. 자기 트위터에도 띄우지만. 그래서 그걸 그대로 그냥 고지고대로 이렇게 읽으면은 미국이 뭘 할지가 다 나와요. 네. 근데 그것도 안 하고 못 하고 어디 가서 찾아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무슨 유명한 사람들 뭐 분석해 놓은 거 그런 거나 찾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화이트하우스에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문서가 있다고 그랬죠. 이 알루미늄에 관한 그 메모란덤도 철강에 관한 메모란덤과 대동소이합니다. 뭐 그런 취지고 또 하나 중요한 문서는 이제
이게 제가 주목하는 또 하나 중요한 문서는 2017년 7월 달에 나온 이건 Executive Order죠. Presidential Executive Order on Assessing and Strengthening the Manufacturing and Defense Industrial Base, Supply Chain, Resiliency of the United States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강력한 Executive Order라는 형태를 띄었고 이게 거의 뭐 트럼피즘의 거의 그 종합판이라고 볼 수 있는 문서라고 저는 봅니다. 미국 제조업과 방위산업 기반과 공급 체인망을 평가하고 강화하기 위한 행정명령. 제목도 그렇지만 그래서 이 문서를 직접적으로 읽고 인용할 필요가 있는데 건전한 제조업과 국방산업의 기반을 구축하는 게 미국 경제와 국가안보의 필수적 요소다. 아주 다이렉트하게 선언하잖아요. 그죠? 자기가 그렇게 선언해요. 미국이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능력을 유지하는 것은 제조업과 국방산업 기반과 공급망의 능력과 회복력에 직결된 이슈다. 얼마나 다이렉트한 표현입니까? 현대의 공급망은 종종 너무 길게 이어지고 있어서 미국이 국가안보의 필수적인 제품을 획득하거나 제조하는 능력이 다양한 필수품을 구독하는 능력을 저하하게 된다. 그래서 그러한 제품들을 제조하고 공급하는 제조 및 국방기관과 공급망을 국내적으로 유지해야 된다. 2000년 이후 6만 개 이상의 공장 핵심 회사 500만 개 가량의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진 것은 국가 방위를 위한 제조업 능력에 대한 저해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미국의 제조업과 국방산업 기반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더 이상의 회사, 공장, 공급망 요소를 잃는 것은 국가안보의 필수적인 대응력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제조업 부분과 산업 기반 및 공급망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중요한 정책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하며 국방산업 기반과 공급망에 대한 전반적 평가를 통해 미국의 현재 문제점을 올바로 점검해야 한다. 그래서 국방장관이 뭐 관계기관장과 협조해서 이런 평가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뭐 270일 이내에 제출하고 거기에는 아래 사항을 수록해라. 응?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군사용, 민간용 재료, 원자료, 기타 제품을 지목해라. 응? 이런 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수적인 제조 능력을 지목해라. 응? 이런 제품과 제조 능력의 공급망을 교란, 조해, 제거하는 국방, 경제, 천연, 뭐라 해야 되나, 지정학적인 발생 요인들을 지목해라. 응? 그러한 발생 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미국의 제조업과 국방산업 기반과 공급망의 회복 능력과 관련된 뭐 방법이 있으면 그걸 평가해라. 응? 블라블라블라. 그래서 이기적기대 오더로 법적 구속력을 발휘하면서 관계기관 장들을 딱 법적으로 구속시켜버리죠. 그래서 이 트럼피즘의 이제 사고 체계는 제조업과 기초소재 산업이 국가안보에 직결된 산업이라 보는 거고, 그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철강, 알루미늄, 차량, 항공기, 조선, 반도체를 딱 집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 분야에서 상대국의 불공정행위라든지 과잉 생산의 저가 수출 이런 게 단순한 교육적인 문제가 아니고 미국의 국가안보 위협을 가져온다는 거고, 수입 공급망의 공간적 기기가 시간적 지연 가능성이 이런 분야에서 발생하면 그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미국이 국가안보가. 미국은 대서양과 태평양을 통해서 공간적 길이가 길고 시간적 지연 가능성이 크면서 이러한 기초 소재나 철강이나 제조 분야의 제품들이 이렇게 미국으로 수입되어 오는데 거기에 이렇게 의존하게 되면 유사시에는 그런 공급 루트가 차단되고, 그죠? 시간도 길어지고 이렇게 되면은 미국의 국가안보 대응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미국 국내에서 이런
제품들을 생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은 국내 제조업의 위기를 극복해야 되고 비상시 대응 능력을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무역 보복이나 이런 걸 통해서 수입품들을 차단해야 되는 거고, 응? 그래야지 국내 산업이 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보호무역 과거의 보호무역적인 생각이 아니고 국가안보 차원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정치한 논리적인 체계가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국가안보로 모든 걸 껴맞추는 식으로 신보주의 체계를 이제 형성하는 거예요. 물론 과거의 그 구보주의는 마지막 이 빨간색이 세계 경제를 위해서 내가 보호주의를 취하는 게 도움이 돼. 그렇게 끝났기 때문에 상당히 컨센서스를 국제적으로 형성하기 좋았는데 지금은 그냥 미국 국내 국가안보 차원에 위해서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끝났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설득력이 있는데 똑같이 그렇게 지지는 받기가 좀 힘든 차원이 됐지만 논리적으로 설득력은 상당히 갖추고 있어요.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그 후속적인 프로클라메이션을 통해서 뭐 스틸 임포트를 뭐 어저스팅하기 위한 알루미늄을 어저스팅하기 위한 뭐 그런 프로클라메이션을 내는데 이제부터는 표현을 뭐 여기 공통적으로 이렇게 to threaten to impair the national security 이렇게 씀으로써 미국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는 게 당연한 권리다 이런 얘기를 확인하고 있으면서 이제 나가는데 그런 모든 미국 대통령의 활동이 이제 가능했던 이유는 미국은 통상 규제나 이런 거를 대통령이 할 수 있도록 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그랬죠. 그거는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고 의회의 권한이에요. 미국 헌법상 외국과의 그 interstate commerce 또는 foreign commerce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은 대통령이 있는 게 아니고 의회에 있어요. 이 때문에 의회 조항 내에 섹션 의회 컨그레스에 관한 조항 내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의 권한인데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앞장서서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국 의회가 제정한 62년도 이 무역 확장법 자체에서 그런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을 위임받아서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거고 그 근거가 되는 조항이 바로 이 섹션 232예요. 섹션 232 이게 그 근거가 되는 조항이에요. 여기 보면은 뭐 어디 있습니까? 제 커서가 보입니까? 여기 circumstances as to threaten, impair the national security가 있죠. 그래서 미국의 그 내셔널 시큐리티를 위협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he shall take such action as he deems necessary to adjust the import 이렇게 있죠. 대통령이 판단하기에 필요하다고 he deems necessary예요. 그 판단 권한도 대통령에게 있어요. 대통령이 판단하기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such action 그러니까 뭐 무한정한 액션 권한을 위임한 거죠. 어떤 액션이든지 가능한 걸로 돼 있고 그래서 거의 뭐 국가안보 위협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어떤 조치의 종류에 상관없이 국내적으로 의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고 그 판단 권한도 뭐가 국가안보다 하는 것도 판단 권한도 위임받은 걸로 국내법 규정이 돼 있다. 이 막강한 62년 무역확장법의 섹션 232를 발동하면서 지금까지 얘기한 다양한 그 프레지던셜 디크리나 프로클레이션을 통해서 각종 기관들을 구속하거나 또는 정치적으로 선언하면서 지금 이제 신보주의를 취하고 있는 거고 지금 우리나라는 그 속에 있는 거다. 그런 얘기고
국제 판례를 보더라도 내셔널 시큐리티를 이유로 한 어떤 무역 제한 조치는 일반적으로 가능한 걸로 돼 있죠. 그래서 게트 21조 이런데 그 조항이 있고 게츠 서비스에 관한 무역 협정에서도 그 유사한 조항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안보를 이유로는 어떠한 국제법적인 의무 위반도 정당화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그 국가 안보를 위해서냐 아니냐 그거에 대한 국가 안보를 위해서 그런 거야? 아니면 다른 이유야? 하는 거에 대한 판단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 조치를 취한 나라가 스스로 이거는 국가 안보를 위한 거야 라고 그냥 선언하면 그대로 그냥 되는 건지 아니면 그거를 다자적으로 패널이나 이런 데서 조사해서 그거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그에 대한 이제 판례가 과거 86년도 판례가 이미 나와 있어서 미국이 니카라구아를 이제 금수 조치하고 이렇게 봉사 조치를 했었죠. 그 당시에. 니카라구아의 반미 정권이나 이런 걸 견제하기 위해서 그런 게 이제 국가안보 조치라고 미국이 그러면서 그 교역 제한 조치를 취했는데 그 니카라구아 반발하면서 게아트로 가져갔던 그 분쟁인데 거기에서 그 게아트 패널은 마지막 문장에 보면은 각 당사국이 그런 걸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꼬리를 내려버립니다. 그 판단을 여기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스스로 그 판단할 권한이 있는 걸로 게트 시절에는 이제 판례가 형성이 됐었어요. 그래서 한 나라가 이건 국가안보야 그러면서 뭔가를 취하면은 그걸 도전할 수 없는 걸로 그렇게 취급이 되어 왔고 그 게트 21조나 이런 조항은 사실 그렇게 해석이 되지 않으면 별로 의미가 없을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게트라는 그 상당히 주권을 양도하는 조약에 커다란 나라들도 이렇게 들어왔던 거고 하기 때문에 역사적인 그 입법 취지나 이런 걸 보더라도 주권 국가가 이건 국가 안보야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나라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자기 선언성 이런 걸 좀 인정해 준 성격의 조항이긴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도 내가 말하는데 뭐 국가안보라고 그러는데 내가 의회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데 뭐 무슨 다른 나라가 까불고 뭐 이러면서 그걸 뭐 WTO 패널로 가져간다고 그러면서 뭐 제소를 하고 이런 그러니까 이게 WTO 패널이라는 게 이게 에팔렛 바디라는 게 이게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없애버리려고 뭐 씨를 말리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사실 어느 정도 과거의 그 입법적인 히스토리를 찾아보면 어느 정도 메이크 센스는 한데 최근에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또 그 분쟁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판례가 하나 형성이 됐는데 거긴 조금 다른 뉘앙스로 판정이 나긴 했죠. 그래서 팩트에 대한 판단권은 그 패널이 할 수 있는 거다. 주관적인 판단에 대한 거는 각국이 하더라도 팩트에 대한 확정 권한은 이제 패널이 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해서 그 이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패널이 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또 남기긴 했습니다만은 그건 이제 러시아라는 나라와 관련된 거였고 지금 이제 미국에 대해서 만약에 그렇게 판례가 형성된다 그러면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에팔렛 바디의 그런 그 판단권을 미국이 이제 죽여버리기 위해서 사실은 뭐 에팔렛 바디 멤버나 이런 거를 새로 임명하는 것도 미국이 반대하고 이러면서 지금 그 기능이 거의 뭐 죽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우리나라 뭐 후보자가 뭐 WTO 사무총장도 입후보하고 뭐 결선도 올라오고 그러고 뭐 그러고 있는데 사실 WTO의 의미가 뭐 그렇게 예전과 많이 다르죠.
그래서 트럼피즘과 브렉시트의 뭐 등장 배경이나 이런 거는 제가 올린 그 비디오 그걸 유튜브에도 올렸으니까 찾아보시면 되고 사실은 한참 이런 그 라자냐를 만드는 게임이 진행되고 있었죠. 여러분은 스파게티를 좋아합니까? 라자냐를 좋아합니까? 그 스파게티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게 도우는 도우대로 뭐 소스는 소스대로 그다음에 뭐 뭡니까 이저 베지터블이나 뭐 이런 것들은 그것대로 이렇게 따로따로 놀고 이러면서 그냥 FTA를 구성하더라도 숫자만 많게 하면은 그게 뭐 시장 해외 영토를 뭐 넓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우리나라도 뭐 엄청나게 뭐 다양한 나라하고 뭐 FTA를 맺어놓고 양자적으로 그러면 그게 전부 우리나라 경제 영토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막 엉키고 성키고 막 이러면서 FTA를 막 많이 맺는 게임을 했었죠. 그 속은 막 엉키고 성키고 그러는지 모르고. 근데 그렇게 많이 맺으면은 그 나라의 관계에서의 교역 창출 효과는 발생을 하는 건 맞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복잡성이 증가하죠. 그래서 교역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손실이 그거에 비례해서 발생합니다. 너무 복잡해요. 뭐 수출을 한 나라에 하지 않잖아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여러 나라에 하고 또 재료를 수입할 때도 여러 나라로부터 수입을 하는데 그때그때마다 그 나라와 맺은 협정이 달라요. 그걸 전부 맞춰서 뭐 조건을 유지해야만 특혜 관세 혜택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엄청 복잡하잖아요. 그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해요. 그 비용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일 거예요. 왜냐하면 부전 자원도 부족하고 그러면 원료도 전부 수입해야 되고 수출할 때 완제품도 거의 모든 세계 나라들에 수출하잖아요. 그러면 각각에 또 맞춰줘야 되니까 룰스 오브 오리진도 맞춰줘야 되고 커스텀스 룰도 맞춰줘야 되고 반덤핑 당하면은 그것도 대응해야 되는데 세이프가드도 당하면 또 대응해야 되는데 그 조항들이 서로 다르고 그러면 거기 그 복잡성에서 발생하는 그 비용이 엄청나서 그냥 포기해버려요. 특히 관세 혜택을 포기해버려요. 제도는 있는데 포기해버려요. 그 제도가 없는데 포기하는 거하고 있는데 포기하면은 더 비용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형식적인 요건은 또 갖춰줘야 되기 때문에 수출하려면 그래서 오히려 안 맺는 것보다 못한 경우도 발생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스파게티 볼 효과라고 그러는 거죠. 뭐 작디시 바구아티라는 그 콜롬비아 유니버시티의 뭐 프로페서가 얘기를 해서 유명해진 term이죠. 스파게티 볼 이펙트라는 게 다자주의가 그 이익만 가져오는 게 아니야. 복잡한 거야. 미국이 자꾸만 다자주의적으로 가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야. 그 코스트도 생각해야 돼. 그래서 그 당시에 뭐 글로벌리즘이나 이런 거를 좀 반대하는 입장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 스파게티 볼 이펙트를 얘기를 해서 유명해진 분인데 아마 본인은 노벨상을 아직까지 못 받고 있죠. 그 제자들은 다 받고 있는데 폴 크루그만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자기 그 사람 다 제자인데 하여튼간에 저도 한번 만나봤었는데 제가 하도 그분이 유명해서 한번 가서 찾아가서 봤었어요. 근데 인도계 분인데 인도식 영어가 발음이 복잡하죠. 근데 말이 엄청나게 많은 분이에요. 상대방이 말할 기회를 안 줘요. 한번 본인이 말하면 그냥 끝까지 자기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뭐 30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껴들면 또 싫어하고 그래서 야 참 저런 사람도 있구나 그랬는데 아무튼 그분이 바구아티라는 분이고 인도계이기 때문에 자기 동생이 아마 인도의 상무장관인가 그래서 인도의 그 경제 정책을 과거에 뭐 비동맹주의 뭐 이래가지고 상당히 폐쇄적이고 그랬는데 그 바구아티류의 조금 완화된 개방 정책을 하면서도 그렇게 다자주의에 휩쓸리지 않는 뭐 그런
경제 정책을 이제 하는 그 논리적 기반을 제공했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바그와티 티오리가. 아무튼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한참 이쪽으로 갔었어요. 근데 이거는 말로는 좋아요. 선전하긴 좋아요. FTA를 많이 맺었어. 우리나라가 뭐 자고 일어나니까 FTA가 몇 개가 됐어. FTA 지각생 국가가 몇 년 만에 선진 국가가 됐어. EU하고도 맺고 미국하고도 맺고 중국하고도 맺고 뭐 우리나라는 엄청난 나라야. 장관 대통령 막 사인하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뭐 잘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훌륭하다고 그러고 있는데 기업인들은 죽어나는 겁니다. 그 효과가 별로 없어요, 사실. 그래서 사실은 라자냐를 만들어야만 효과가 발생하는 거고 도우는 도우대로 딱 체계화시키고 미트는 미트대로 하고 베지는 베지대로 치즈는 치즈대로 해서 결을 딱딱 만들어서 기업인들이 그 결에 따라서 공통된 그 조건하에서 트레이드를 하게 되면은 이익은 이익대로 발생하고 손실은 줄일 수 있고 그래서 라자냐를 만드는 게임을 이제 하는 게 맞아요. 맞고 그렇게 갔었어요. 그래서 뭐 이 EGA라든지 일렉트로닉 아니죠. Environmental Good Agreement라든지 친환경 트레이드 그 상품 교역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라자냐를 만든다든지 티사라든지 서비스죠. 그래서 트레이드 인 서비스 어그리먼트라고 그러죠. 서비스 분야만 하이 스탠다드로 여러 나라들이 공통의 룰을 만들어서 라자냐 2를 만든다든지 또 가버먼트 프로큐먼트 정부 조달 분야를 라자냐를 만든다든지 International Supply Chain Agreement ISCA 국제 공급 체인망 어그리먼트에서 서플라이 체인에 해당되는 이슈들을 모아서 라자냐를 만든다든지 악타 엔타이 카운터피팅 트레이드 어그리먼트죠. 어떤 그 지재권 침해라든지 뭐 이런 카운터피팅이 많이 발생하죠. 그런 거를 안타이 운동 할 수 있는 조치들을 모아서 라자냐를 만든다든지 뭐 이슈별로 만들 수 있고 분야별로 만들 수 있고 또는 지역별로 메가 FTA를 만들어서 지역별로 라자냐를 만들 수도 있고 그러면서 TPP도 그 가운데 하나 있던 거고 그렇게 해서 프로라터 어그리먼트를 많이 만들고 그러면 이제 과거의 WTO를 흡수하면서 자연스럽게 WTO 2.0 시대로 간다. 응? 이거 자체가 모델이 되니까 이거를 다시 한번 다자화시키면 WTO 2.0으로 간다. 그런 라자냐 게임을 했던 거예요. 그게 정답일지 모르죠. 그렇게 가려고 했던 건데 이런 게 다 라자냐죠. 이거 라자냐 다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쭉 가다가 이거의 공통 요소를 추리면은 WT 2.0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건데 트럼피즘이 오고 선진국에서는 개도국이나 뭐 우리나라 이런 데는 뭐 트럼피즘까지는 안 왔지만 뭐 이렇게 반개방 반 FTA 뭐 이런 운동이 이루어지면서 그게 이제 한번 꺾이고 브렉시트가 오고 뭐 이러는데 그 원인은 다시 한번 제가 되풀이하긴 그렇고 그 비디오를 보면 다 나와 있고 과거에 다자주의가 약속했던 이 시장 개방을 하면 고용까지 이어지면서 낙수 효과가 발생해서 다시 한번 그 혜택이 일반인에게 돌아가니까 그게 다시 수출에 인풋이 돼서 저축을 통해서 임금 상승을 통해서 이게 이제 프로덕티비티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시장 개방을 하면 발생하는 그 스태틱한 효과는
GDP 성장률에 얼마 안 돼요. 1%도 안 돼요. 거의 모든 FTA가. 근데 그게 선순환을 이루어서 고용 효과까지 가면서 선순환을 이루어서 나중에 다이내믹한 롱텀 이펙트까지 합쳐야 GDP에 뭐 4, 5%가 늘어난다든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미 FTA 같은 경우 한미 FTA 맺으면은 뭐 엄청나게 효과가 많이 발생한다. 그렇게 얘기했던 게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졌을 때 그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인데 선순환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순환이 안 이루어지는데 그럼 스테이트 효과밖에 안 발생하고 스파게티 볼은 심해지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쪽이 막히는 거예요. 빨간 쪽이 막혀요. 선순환이 안 이루어져요. 예? 뭐 이렇게 비교 우위에서 규모의 경제 발생, 특화가 발생하고 낙수 효과가 발생하려면은 이게 우위 산업으로 자원이 재배분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열이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그 노동력이 그죠? 스무스하게 새로운 산업으로 이동하면서 그 고용 문제도 해결이 되고 더 큰 이익을 가져와야 되는데 이쪽이 막혀 있으니까 왜냐하면 노동력이 이동하지 못하는 거죠. 노조의 반발도 있을 수 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이 구조적으로 돼 있어서 그걸 해결할 수가 없고 청년 실업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인플렉시빌리티가 너무 심하고 그러면은 이게 낙수 효과로 이어질 수가 없고 자원 재배 부분이 안 되고 오히려 정치적인 스트러글만 늘어서 비용만 더 증가하고 그럼 그게 FTA 동력을 약화시키고 지금 딱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고 미국, EU 다 그런 거고 우리나라도 그런 거죠. 지금 스트러글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사실 그래서 TPP에 우리나라 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TPP에 못 들어간다는 거를 해외에서 얘기하면은 다들 아이 바보라 그럽니다. 한국이 거기를 왜 안 들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못 들어가기도 하고 안 들어가기도 하고 오른쪽에 막혀 있어서 가장 현 수준에서 높은 개방을 이루고 있는 TPP에 못 들어가죠. 정치적인 반대 때문에. 트럼피즘과 브렉시트와 뭐 이런 것들이 라자냐로 가려고 했던 그 방향을 완전히 제어시켜버리는 그러면서 또 새로운 형태의 라자냐는 이제 등장할 수 있죠. 약간 정치 경제적인 라자냐는 또 등장할 수 있는데 그래서 뭐 나프타도 새로 개정하면서 지역적인 라자냐를 만들었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미중 통상보복도 거기서 발생하는 이제 트럼피즘의 해외적인 발현이죠. 그래서 뭐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겠다 이런 그 직접적인 이유뿐만 아니고 북한 핵 문제와 연결해서 중국을 좀 압박하기 위해서 또 중국 제조 2025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 패권 전쟁에서 타격을 주기 위해서 화폐 금융 분야의 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레버리지를 쌓기 위해서 심리전과 이데올로기전이다 하는 것도 크죠. 왜냐하면 G1이 G2를 전면 공격한다. 그러면 G2가 느끼는 그 심적인 압박이 얼마나 세겠습니까? 그리고 G2가 잃는 국제적인 경제 신뢰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걸 이제 상시화함으로써 G2가 느끼는 그 심리적인 공포를 최대화하는 건데 이 왕이 중국 뭡니까? 외교부장이죠. 지금도 왕인가요? 외교부장이?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아무튼 중국 외교를 대표하는 이 사람이 이제 그 한마디로 중국이 한국과 미국을 보는 그 시각을 딱 정리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 기원전의 그 초한지에 보면은 그 홈게이트죠. 홈게이트에도 하나 이제 약간 전설적인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항우가 유방을 파티에 초대해서
죽일 그냥 파티에 초대했는데 그 항우의 부하들이 이제 항장이라는 그 조카가 주도를 해가지고 뭐 칼춤을 이렇게 추면서 유방을 싹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걸 뭐 유방이 뭐 이렇게 화장실 간다 그러면서 잠깐 중간에 나와서 그걸 모면했다 뭐 그런 얘기인데 그리고 도망갔다 뭐 그런 얘기인데 아무튼 뭐 그걸 나중에 항우가 듣고 알고서 항장을 나무랬다 뭐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왕이가 하는 얘기는 이제 이 얘기를 그 한국이 사드 배치를 하니까 이 얘기를 딱 했어요. 한국에 대해서. 그 얘기는 항우는 미국이고, 그죠? 유방은 중국이고, 항우는 기존 슈퍼파워고, 유방은 떠오르는 슈퍼파워고, G1이 G2를 죽이라고 하는데 지가 직접 죽이면 좀 그러니까 조카인 항장을 시켜서 아는 듯 모르는 듯 하면서 이제 하는데 사드 배치를 통해서 그걸 하려고 하는데 그 칼춤을 추는 항장은 이제 한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자 이거죠. 왜냐하면 유방이 이겼잖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은근히 경계를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간에 항우에 노란하고 있는 항장의 모습을 이렇게 경고하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빗대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이제 사드 보복이 취해졌던 거고 뭐 미국이 이기냐 중국이 이기냐 뭐 별 얘기 나오는데 뭐 중국이 이길 수 없는 이유라 이렇게 쭉 들은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뭐 이거는 제가 반드시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역사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이 사드 보복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통상법적으로 조금 국제법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니까 중국이 이렇게 보복을 취한 그 수단이나 조치들을 보면 분야나 이걸 보면은 어쩌면 그렇게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다자주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한국의 아픈 부분을 이렇게 골라서 취했는지 한마디로 이렇게 전문가적인 손길이 느껴집니다. 뭐 복수비자 편법 발급 중지 이거 전혀 다자주의와 상관없는 거고 보조금을 주는데 그중에서 한국산 배터리 장착 차량 안 준다. 이것도 상관없고 안전조사를 이유로 롯데에 대한 압박을 가한 거 이것도 상관없고 한국행 전세기 운항을 불허했어요. 이것도 서비스 분야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적으로 국제법적 의무가 적용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개방한 서비스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죠. 개취의 의무가. 그래서 이것도 미개방 서비스를 골랐던 거고 무슨 백건우나 조수미 공연을 불허했었어요. 이것도 개인 베이시스의 그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는 개방을 안 했어요. 한중간에. 그다음에 뭐 화장품이나 뭐 이런 거 골라서 그 수입 금지 시킨 것도 그 휴먼 헬스 측면에서의 규제였고 롯데마트 영업 정지 이런 것도 이런 이유를 다뤘었고 불매 운동 이거는 민간 행위였고 자동차 불매도 민간 행위였고 뭐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그 국제법 위반을 피해가는 식으로 다 돼 있고 그래서 주로 이 윗부분에 이 사드 보복이 이렇게 취해졌고 주로 이렇게 서비스 분야 타겟으로 있죠. 근데 이제 트럼피즘은 밑에 부분이죠. 매니팩처링 쪽이고 미국이 그 국가안보 산업으로 지목한 것들이 다 이런 거고 그래서 완전히 그 차원이 다른 분야가 다른 보복이고 이 부분은 이미 그 게트나 이런 상품 교역에 관한 다자협정은 선별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비차별대 의무라든지 그 쿼타 금지 또는 타립 바인딩 의무가 일반적으로 다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게 미국이 일정한 국가안보 산업을 골라서 보복을 취하는 것들은 다 국제법 위반이죠. 위반인데 유일한 방법은 국가안보 예외이기 때문에
그거를 합리화시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조금 이렇게 비교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뭐 사드 보복 때도 우리나라가 뭐 WTO에 제소한다고 그러면서 실제로 막 난리를 피고 뭐 국제법 위반 얘기도 하고 뭐 그래서 여행 금지 이런 것도 국제법 위반이라고 그러면서 막 난리치고 그랬는데, 그것도 여행 금지를 한 게 아니죠, 중국이. 여행 금지한 거 아닙니다. 어떤 그 여행 알선 서비스 업자들에 대해서 한국으로 이렇게 여행하는 중국인들의 여행 알선을 제한한 거죠. 제한하기 때문에 여행 금지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한국 여행할 수 있어요. 여행 알선업자들의 주선을 받아서는 못 오지만 개인적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갈 수 있었고, 그 게츠의 그 서비스 스케줄에 따르면은 그 여행 알선업은 해외 여행은 양호하지를 않았었어요, 중국이. 그래서 여행 알선업을 통해서 해외 여행을 하는 거, 중국인들의 해외 여행은 알선을 하는 것을 개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한국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금지시키는 거는, 여행 알선을 금지시키는 거는 개츠 협정 자체의 위반이 아니고 미개방 서비스에 대한 이제 규제였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뭐 그 전부 뭐 통상법 위반이고 뭐 이렇게 얘기했던 거는 그 다 틀린 얘기고, 다 틀린 얘기입니다. 국제적으로 통하지도 않는 얘기를 했던 거고, 국내적으로는 막 요란했었죠. 그랬던 그런 수준에 불과했던 거고, 그러다 또 논리가 안 되니까 뭐 호텔링 서비스 얘기를 했었어요. 중국 사람들이 그 우리나라 호텔에 묵게 되는데 여행을 오면, 그죠? 그 여행 알선업이 중단되니까 이제 우리나라 호텔 산업이 직격탄을 얻어 맞아가지고 뭐 호텔 영업 객실 공간율이 막 늘어나고 이러면서 엄청난 타격을 입었었죠. 그러니까 한국 호텔링 서비스에 대한 중국 정부의 규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호텔링 서비스의 뭐 개방을 규정한 조항의 위반이다, 뭐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그거 다 틀린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호텔에 묵을 수 있었어요. 여행 알선업이 그걸 주선하는 것만 금지시킨 거기 때문에 호텔링 서비스 자체에 대한 제한은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서비스의 분류라든지 그 영어표를 읽는 법이라든지 해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일단 그건 논리적으로 맞고, 그 다음에 뭐 방어를 해야 되는데 그 자체를 무대뽀로 막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막 국제적으로 막 제소도 하고 막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 전문가 입장에서는 통하지도 않는 얘기고 굉장히 웃긴 얘기고 그러는데, 중국은 굉장히 그 보복이 정치하게 일본이 한국을 보복하듯이 딱 국제법 딱 계산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대응이 참 아마추어적입니다. 그러니까 아마추어적이란 얘기밖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 그 국제법적 시각을 좀 정확하게 이렇게 읽으면서 좀 분석을 한다든지 그럴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고요. 나머지 분들은 뭐 국내적인 대응 문제니까 뭐 그렇게 많이 할 필요는 없지만, 한 가지만 제가 더 얘기를 하면, 라자냐 시대가 한참 왔었다고 그러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TPP에 당연히 들어가야 됐다고 그랬고, 그 가장 큰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바로 이겁니다. 이 TPP와 같은 하이 레벨의 메가 라자냐 FTA는 그 티켓 완수 혜택을 가장 코스트가 덜 발생하게 하면서 티켓 완수를 혜택을 받게 하는 그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그 원산지 재료의 누적 조항이라는 건데, 재료의 누적 조항입니다.
accumulation이라고 합니다. accumulation clause라고 그러는데 accumulation 시스템이 있어서 예를 들면 일본의 와규 같은 걸 생각해 볼 때 이 TPP에 일본이 지금 주도를 해서 만들었잖아요. 이런 나라들이 다 TPP 회원국들이잖아요. 그럼 일본은 어떤 혜택을 받느냐면은 송아지를 일본에서 나와서 뭐 호주로 뉴질랜드로 가져가서 거기서 키워서 뭐 호주로 가져가서 더 키우고 거기서 이렇게 도축해가지고 뭐 지금 미국은 TPP에 빠졌습니다만은 뭐 미국이 아니고 뭐 다른 TPP 회원국으로 판다. 어?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다 TPP 회원국이에요. 그런데 제품을 생산하는 여러 단계라든지 뭐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양한 나라에서 창출됐었어요. 그러면 이런 것과 상관없이 이 제품은 특혜관세 혜택을 받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다른 예를 들면 카레를 만든다 미국이. 근데 카레에는 당근도 필요하고 뭐 이런 향신료도 필요하고 소고기도 필요하고 뭐 새우, 마늘 이렇게 모든 재료가 있는데 이게 전부 이런 재료를 TPP 회원국들이 주고받거나 조달을 하게 되면 그리고 이 제품을 카레라는 제품을 TPP 회원국에 수출하게 되면 특혜관세 혜택을 받아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서 가장 싸고 좋은 재료를 들여 올 수가 있고 그 생산 단계를 반드시 우리나라 내에서 할 필요도 없고 요 공정은 우리나라에서 하고 저거는 저 나라에서 하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제품도 그 TPP 영국 내에 수출하면은 다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때문에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제품을 플랜하고 마케팅하고 뭐 이런 데 있어서 제한이 거의 없는 거예요. 가장 효율적인 데서 그냥 찾아서 조달해서 만들어서 수출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복잡성에 따른 코스트 하나도 없고 우리나라처럼 땅덩이가 좁은 나라 상관없어요. 원료가 하나도 안 나도 상관없어요. 그런 제한 요소들을 다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TPP와 같은 높은 수준의 그 FTA가 주는 가장 크다란 이제 혜택인데 그걸 우리나라가 못 본다는 것은 엄청난 불이익이다. 라는 얘기고 일본은 보게 된다. 라는 얘기고 그게 바로 요 조항이죠. 요 조항이라서 사실은 간단한 조항이에요. accumulation 이렇게 돼 있고 material이나 production이나 컨텐츠나 이런 게 한 또는 그 이상의 파티스 테리토리 내에서 이루어지기만 하면 그죠?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나중에 accumulation이 돼서 원산지 규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공정이나 재료나 컨텐츠나 이런 거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는 사실은 이 조항 하나 딱 들어가는 건데 그 혜택은 어마어마하게 발생하는데 그 협정을 우리나라가 못 들어가고 있다. 그런 얘기고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계속 라자냐 게임이고 TPP 빨리 들어가야 된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를 바보같이 미적거리다가 지금 트럼피즘에 타격을 받고 된 상황이고 근데 저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견해는 이 효과가 크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직접 물어봤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주력 수출 산업들에게 다 물어봤다는 거예요. 협회들 있잖아요. 자동차 협회도 있고 뭐 섬유협회도 있고. 야 이런 누적 조항이 있는데 너희들 누적 필요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협정에 들어가나 안 하나 큰 차이는 없다. 그런 얘기인데 참 바보 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장사하고 있는 사람한테 이미 해외 공장 다 설치해놓고 여기 팔로 다 해놓고 그런 사람한테 뭐
필요해 그러면 필요 없다 그러지 뭐 그 바쁜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러겠습니까? 앞으로 새로 영업을 구상한다든지 기존의 산업 서플라이 체인을 좀 변경할 때 얼마큼 코스트가 세이빙되고 뭐 그런 걸 다 계산해서 야 여기 있으니까 이거 필요한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그럼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죠. 그런 거 없이 그냥 딱 물어보면은 별 필요 없다 그러죠. 그러면서 그냥 정책 결정을 내립니다. 별 필요 없고 이미 양자적으로 FTA 다 맺어졌으니까 우리나라도 하이 레벨 FTA를 다 맺고 있어 양자적으로. 근데 뭐 기존의 TPP 국가들이 다 양자적으로 맺어져 있는데 뭘 그래 일본만 빼고. 그러니까 오히려 일본과 FTA를 맺는 꼴이니까 오히려 손해가 발생한다. 그래 그렇게 계산해 보이고 많아요. 참 스튜피드한 얘기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이 국제 그 통상 게임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트럼피즘과 미중 통상 보복의 시대에 우리나라의 방향은 어떻게 가야 되는 게 맞는지 하는 거를 좀 제가 쭉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뭐 각종 포인트를 잘 디벨롭 해가지고 박사 논문도 10개 이상 나올 수 있고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 강의는 마칩니다.